검찰개혁 입법으로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차기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과 또 차기 정부 1기 내각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 인선이 공개됐는데요.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공개된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기존 청와대 조직에서 규모를 대거 축소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발표한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행정부를 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청와대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행정부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슬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 비서관 인선은 오늘 지명된 수석들과 의논을 해서 곧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 청와대는 2실 5수석제로 개편됩니다. 조금 전 당선인 비서실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배 교수님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제 작은 청와대 슬림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제를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3실 8수석 체제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제 2실 5수석 체제로 바꾼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제 실장이 한 명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수석 같은 경우도 3명이 이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림화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실제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중심, 청와대 정부로 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청와대가 만기칠람식으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는 그걸 집행하는데 좀 급급했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좀 청와대는 최대한 어떤 조율 기능 또 방향 제시만 하고 구체적인 이제 정책 집행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는 이른바 이제 책임 장관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이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청와대 그 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동안에 이제 청와대가 사실은 이제 뭐 총리와 뭐 전 부처 위에서 옥상옥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가졌는데, 이제는 역할과 기구와 조직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번 윤석열 1기 그 대통령실은 정책 조율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책임 총리 또 책임 장관과 대통령실 역할이 어떻게 잘 조율될 거냐, 새로운 시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그 민정수석, 최고의 이제 권력 수석이라고 불려졌는데, 민정수석제를 폐지하고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을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법률보좌관은 대통령의 법률 업무 보좌,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은 청와대 내 감찰 업무를 두도록 하겠다. 그래서 강력했던 민정수석을 폐지를 하게 되고, 대신 기존에 있던 시민사회 수석 역할을 강화해서 대국민 소통, 또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육성되고 발전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지원과 육성, 또 소통, 이런 걸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발표 안 됐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시민사회 수석 밑에 5개의 비서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통합, 시민소통, 그다음에 종교 다문화, 국민제한, 디지털 소통, 이렇게 각 분야를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어떤 기구 개편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국민소통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좀 특징을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거의 뭐
이 열흘 앞두고 인선을 발표한 거잖아요. 기존 내각 인선보다 좀 많이 늦었는데 늦어진 배경으로는 어떤 걸 꼽으세요? 이제 그 배경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슬리마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상당히 고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선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인선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로 잡음이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당히 이번에 이제 비서진들 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부 수석 자리의 경우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증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가 아닌가. 지금 단독이라는 보도를 해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자를 발표했는데 바뀌어가지고 결국 이제 최영범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인사가 지금 초대 홍보수석으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 그런 이제 두 가지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심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비서실의 조직 그리고 또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보는 대목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시민사회수석실을 전체적으로 슬림하는 데 이건 오히려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 또 호소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보실이 좀 개편이 됐습니다. 안보실 개편에서는 이제 경제안보 비서관 자리가 신설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경제와 안보의 구분이 좀 모호하다. 따라서 경제와 안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경제안보 비서관 자리가 신설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자리가 과학교육 네. 수석이 꼭 신설돼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배제됐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은 이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슬림화도 좋지만은 이 과학교육 이 수석은 좀 신설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통령실 인선의 그 면면을 보면 이번에도 탕평 대신 좀 능력주의를 우선시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적재수에 발탁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보실 김성한 실장, 그다음에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각각 외교와 국방 또 통일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고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고요. 또 경제수석에 발탁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도 경제 분야 관료로서는 굉장히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왔고 또 사회수석에 발탁된 안상훈 서울대 교수도 그동안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두 분들은 또 인수위에도 참여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이진복 전 의원도 삼선 국회의원 또 여야 간에 굉장히 정무 소통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수석으로 발탁된 강성규 전 국회의원도 국회와 또 지난 대선 때 선거에서 조직을 담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영범 홍보수석도 그동안에 신문과 방송 또 민간 기업에서 홍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홍보수석이 해야 할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PI, 대통령의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와 그다음에 국정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채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됐는데 아마 언론과 기업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저는 최상목 경제수석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실장도 경제 전문가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경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네 분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조율해 가지고 최선의 안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급 차질, 에너지 가격 상승, 또 뭐 식량, 곡물 이게 굉장히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가격이 항상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경제 갈등 대립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이냐. 또 최근에 보면은 한 10년 만에 굉장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런 경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수석이 이런 조율적인 역할을 예. 좀 잘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상당히 좀 눈여겨봤습니다. 예. 김성한 이제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당선이 나고 초등학교 동창 50년 직인데 지금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내걸고 있는 이제 외교 기조가 한미 동맹의 포괄적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한미 동맹의 기조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따라갔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남북 관계가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놔서요. 앞으로 남북 관계 상당히 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 운영의 중심은 내각에게 돌려주고 청와대 역할은 줄여서 보좌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기조가 담겨 있는 그런 이번에 체제 개편이 나왔는데요.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검수완박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검찰개혁 법안이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어제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레죠. 3일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서 교수님. 네, 사실 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당히 내용이나 지금 추진 과정이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사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큰 이유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봤으면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상당히 위반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어제 통과 과정에서 보면은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과 예. 또 부상과 또 고성과 욕설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소수 야당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거대 여당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거대 지금 민주당이 보면은 그 위장 탈당 우리 민정배 의원이 그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간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뭐 위장 탈당한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4월 임시국회가 5월 5일까지 일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단축시켜 가지고 4월 30일 날 국회를 하고 또 임시국회를 1일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검수완박법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기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데 굳이 이 시기에 국회가 저렇게 강행으로 통과시켜야 할 정도로 시급하냐? 이런 시기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내용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에 검경수사권 1차 조정이 있었고 또 공수처 설치된 지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무리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6대 수사권에서 2대 수사권으로 축소를 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국민들이 좀 불안을 느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대선 결과가 극단적인 진영 대결의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진영 대결이 심화되는 그런 정국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이 첨예한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치의 기반이 마련되는가 했더니 지금 일방적으로 번복을 해가지고 협치가 실종이 되고 지금 이제 동물국회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번복한다라는 것은 사실 정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번복의 과정을 보면은 한동훈 소통령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한마디에 의해서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동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 뒤집어 가지고 지금 이제 대치 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다시 양반을 냈어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부패 경제 2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기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제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도 지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검수완박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검수반박이냐 검수 덜박이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은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 시점도 빠져 있고 중수청 설치도 빠져 있고 그리고 부패와 경제 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부패와 경제 등 해가지고 직접 수사의 범위를 지금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합의를 통해서 다시 이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파행으로 가고 있는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파행을 유도하는 그런 나쁜 정치,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좀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어제 아수라장이었던 국회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속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야, 사람 죽어가! 이 X들아! 야! 이랬어!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 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한 그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욕설과 삿대질의 육탄전까지 자 그야말로 이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까 배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같은 국회 충돌의 단초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파기한 국민의힘이 제공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명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을 했죠. 본인도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애초 알려지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4개의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두자. 즉 예를 들자면 부패와 경제와 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를 남겨둬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공직자와 선거사범은 결국 정치인들에 관련된 범죄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 두 가지 다 삭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심하니까 이 4개 정도 분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2개 분야는 경찰로 이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부패와 경제만 남겨두고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박탈하자 이렇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주장을 받으면서 이런 5월 10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소수 정당이지만은 거대 그 지금 여당이죠. 여당에 대한 어떤 협치를 바라면서 상당히 조금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에서 민주당의 제안안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또 국민들 또 법조계에서 반대가 심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도 반대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반대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를 협상안을 거부하고 원론적으로
이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면서 저항하게 된 단초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입장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4월 22일 날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결국 부패완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면서 극적인 반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이 정부와 당과 청와대 간의 의사소통과 조율 이런 게 조금 필요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도 비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유로웠었죠.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권성동 의원 개인의 판단 미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전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권성동 의원이 누굽니까?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다선 의원인데 판단 미스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그리고 이걸 본인만 판단 미스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판단 미스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의총에서 다 이걸 추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도 문제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번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윤심이 실리면서 180도로 이걸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청와대 출장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좀 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 추인까지 받아가지고 합의한 것을 이렇게 당선인의 말만 듣고 180도 번복한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뭐 청와대 집무실 이전하는 것도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도 또 뭐 본인이 쓰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언행일치의 모습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결국은 본질은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판단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서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법안 이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도 뭐 양양자 의원 사보임, 민영배 의원 셀프 탈당 거기다 회기 쪼개기까지 참 이제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잘못된 거죠. 가장 이제 문제는 이게 그렇게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면은 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하지 않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나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추진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정권을 재창출했다면은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된 이제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방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이제 정의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의를 번복함으로 인해서 이런 뭐 절차적인 부족함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준 그런 꼴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하명 처리하는 이 흥신소가 아닙니다.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녹취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민투표에 부의하겠다. 대통령의 발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헌재에서 국민투표법이 지금 효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2015년 말까지 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14조 1항에 투표인 명부 작성 때 제외 국민들은 국내 거소를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예. 그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다. 국내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제외 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2016년까지 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2018년에 한번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그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을 해야지 국민투표에 부의 내지는 발의할 수 있다. 이 예.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그 조건을 달성하려 그러면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뭐 동의든지 거부든지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임시국무를 회의를 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절차가 되지.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리고 공포하게 되면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후에 국민투표로 부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마지막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뭐 괜찮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물론 민주당이 일방적인 강행과 독주 처리를 했지만은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국민투표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급한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물타기 전략이다. 국면 전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투표를 하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이 부분이 2014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이 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이려면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투표를 하려면은 18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법을 바꿔가지고 언제 18일 전에 공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걸 번복을 해버리니까 워낙 명분이 없다 보니까 궁예지책으로 이걸 내놨는데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고륙지책이다. 예. 아이디어 차원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흔들면 흔들수록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불리한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상황 가운데 이제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자가 정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건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준이 필요하잖아요.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내일하고 모레하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는 지난주 25일, 26일 이틀간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는데 아직 결정적인 한방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고 또 호남 출신이고 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를 받을 걸로 예상이 냈는데 지금 여야 간의 극한 대립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는데 뭐 김현장 법률사무소 근무하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또 부동산 거래에서 재산 증식이 굉장히 많았다. 또 배우자의 미술품 거래의 의혹이 상당히 많다. 또 외국 기업에 거액 임대료를 받으면서 뭔가 이해 충돌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아마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1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직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5월 11일 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5월 10일 윤석열 신임 정부가 출범하는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전부 다 임명되지 못하는 예. 이런 약간 좀 불안한 출발을 하게 돼서 조금 걱정이 듭니다. 네, 자,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결정적 한방은 없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한 3주 전만 해도 적합하다라는 여론이 부적합하다라는 여론보다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3주가 지나니까 부적합 여론이 한 15%포인트나 높아졌어요. 이건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적합은 30%, 부적합은 이제 37%로 부적합이 더 높아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완전히 대치 정국으로 지금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결사 저지로 갈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결코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정관 예우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공직을 그만두고 한 40억 정도 재산이 늘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김현장에서 한 4년 4개월 동안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게 20억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에 있다가 김현장에 가고 다시 공직에 왔다가 또 김현장에서 있다가 또 공직으로 오고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5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내각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현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지금 내각을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과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기획은 할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격이 다르고 업무가 다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또 경제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의혹을 조금 이렇게 검증하면서 정책 능력 비전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선진 법치 행정, 또 사법 행정 지금 상당히 개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의 통과 임명 여부를 연계를 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조금 뭐 기획이랄까 전략일 수 있는데 그는 국민의 시각에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는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격동, 경랑의 한 주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다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